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용사들, 우와 덥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 10분에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신 스픽서 애청자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고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들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을 풀어주기 위한 역전의 용사들,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살도 좀 빠지고 있죠. 네,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 경기도에 있는 100만 도시의 시장으로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성남에서 열심히 밥갈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라고 이제 지역도 공개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성남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본색 진행자로 등극하신 최장군 최지연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야. 이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네. 나와야 됩니다. 자막으로 이름이 누군지 계속 띄워야 합니다. 저번 어디서 보기도 봤는데 야, 스픽스에서 자주 나왔던 분이 아니다 라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지연 앵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북 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김여정이 오늘 찬물을 끼얹었는지 아니면 진짜 한번 밀당해보자라고 북한에서 사인을 보냈는지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오. 아니 왜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왜 반응이 뭐 약간 아니, 뭐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단 밉더라도 사인을 보냈다는 것은 무관심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던 경주 에이펙에 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헛꿈 깨라 헛된 망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약간 틈은 일단 열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욱 탄탄TV 대표님 예. 그래도 북한에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 다행이지 않나요? 그렇죠. 뭐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나은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야, 아침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벨라 262님. 교통의 최장군 반가워요. 교통의 최장군 뭡니까? 제가 TBS에 있을 때 네, 아마 들으셨던 청취자분 같아요. 아, 행복한 교통의 오후님. 교통방송 네. 최장군이다 이렇게 네. 행복한 오후님. 야, 이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최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 댓글 주시는 것은 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 잘하기 때문에 좋아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 혹시 방송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도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님이 저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세요. 저랑 그래요? 방송을 그래도 꽤 오마이에서 엄청 네, 하셨죠? 저희가 아니 지금 셜록 홈즈님이 예. 김지호, 최지은 케미를 여기서 보다니. 그렇습니까? 저희를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셜록 홈즈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배는 남성 여성. 남성분이시고 남성분이시고.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면 뭐 한 40대? 오 네. 그래요? 야 셜록 홈즈님 이런 분을 팬으로 데리고 있으면 네. 참 좋겠다. 저는 참고로 팬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더라. 한 번씩 요즘 내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 주시는 거 좀 받기도 하고 또 물건 같은 거 살 때 직접 전화해서 해야 되는 분들은 제가 쭉 모아놓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이 전화를 하고 하는데 야 저는 그래도 어른들한테 인기 있는 것이 더 좋다. 젊은 분들은 우리 최 장군 그리고 김지호 장군 이런 분들 팍팍 밀어주셔서 더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제가 좀 떠들고 나니까 2,400명이나 들어왔는데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데 제가 세게 달리면 Ladies and gentlemen, we are ready to upgrade. 아니 발음이 무슨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 영어의 매력인데 하여튼 오늘 경상도식, 이 예.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어쨌든 구독자 10,000명까지는 오늘 딱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접자 10,000명. 동접 10,000명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무궁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미사송님 그리고 디디디님도 고맙고요. 수수께끼님 고맙네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 방송 시작할 때 더욱더 힘을 내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야,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야기 4문제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YTN 김백 사장이 오늘 오후에 느닷없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일신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그 일신상의 이유는 이제 보통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뭐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인데 사표 냈다는 소식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제가 YTN 오늘 그 건물에 갔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노조, YTN 노조가 김백 사장 물러가라. 이게 한 2, 3주 전부터 그 간이 천막하고 그 시위하는 그러한 피켓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모기업인 유진기업에서 방송장악,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의 방송장악 야욕에 자본이 동원됐고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 야욕을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추측이고 추론인데 그래도 점을 좀 아주 예리하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김백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까? 저한테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그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통일교에서 이걸 인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유진이 튀어들어오면서부터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인수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걸 제가 볼 때는 김백 사장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자기 비위 사실 또 유진이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드러나는 것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본인이 불법의 꼬리가 밟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통일교 YTN 그런데 갑자기 유진기업이 나타나서 무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했다면 통일교보다 더 빼기 좋은 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우리 김종욱 행정관님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는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김백 사장이 오자마자 김건희 그때 당시에 이제 여사였으니까 심기 경호 방송을 한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대립, 거기에 언론 노조 대립도 마찬가지고요. 극우 성향에 대한 아이템을 취재하라라는 그런 지시도 내린 바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부가 돼서 내가 여기서 더 버텨봤자 얻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유진그룹에서 YTN 인수를 잘했다고 하느냐. 자, 원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는데요. 지금 뭐 절차에 따라서 후임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임명하도록 후임을 뭐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진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YTN 인수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건설사들이 신문사를 인수하고 또 SBS 같은 경우도 건설사가 어떤 방송국을 개국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사세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방송계에 유진기업, 건설사, 뭐 레미콘 회사가 이렇게 진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뭔가가 흥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검이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불똥이 본인에게도 유진기업에게도 튈까봐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자, 탈탈 털어야 되겠죠. 그럼요. 유진기업에 대해서 네, 불법은 네. 지금 찾아내야 맞습니다. 한다고 김남근 의원이 주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자, YTN 지금 인수를 유진기업은 지금 현재 좋아합니까 아니면 후회합니까? 완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근데 예. 오늘 제가 YTN 그 노조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그래도 지금 본인들이 기왕에 여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절대로 경영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버틸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취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유진기업이나 이런 상태가 어떠냐 YTN 하니까 후회를 엄청 하고 있는데 결국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일단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김정욱 박사님 특검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경찰에서 나서서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해야죠. 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유진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체가 무효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인수 자체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무효로 판단을 하게 되면 유지는 자기가 냈던 돈 다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4천억 정도를 가지고 통일교에서 이걸 인수하려고 했었을 때는 적어도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적어도 정치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보면 뭐 당원 몇 명 이런 얘기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능가할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통일교를 물리치고 소위 유진이 인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상의 어떤 로비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 로비가 드러나게 되면 YTN 인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기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업이 YTN이라고 하는 뉴스 채널을 갖다가 인수하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건 밝혀내야죠. 그걸 안 밝혀내면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밝혀내 주십시오. 아이, 대변인님. 그럼요. 이거는 집권여당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렇게 바람만 잡아드릴 테니까요. 꼭 밝혀 주십시오. 유진기업이 정경유착이든 아니면 정경분리든 그거 모르겠고 인수 과정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있으니 꼭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 뭐 반클리프 뭐 8천만 원짜리 목걸이에다가 뭐 샤넬 명품 이런 공세를 했는데 결국은 YTN 인수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준이 인수했어요. 어떤 강점이 있길래 그러면 이 회사가 인수를 했을까? 통일교보다 로비를 안 해서 인수를 했을까? 아니면 통일교를 뛰어넘는 로비를 해서 인수했을까? 요것은 한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대목 생각해 보시죠. 건진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4,000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4천억. 애 끈값이죠. 통일교에서 보면. 근데 YTN은 4,000개가 아니고 3,200개 정도의 인수를 했어요. 이게 금액이 낮아진 것인지 실제로 자산 가치는 주식 30%만 하더라도 7, 8천억은 되는데 완전 거저먹었다.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뭔가 싸게 먹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3천억 준비하라고 해서 3,200억 인수했으면 약간 말이 될 것 같은데 4천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산 사람을 보니까 3,100, 뭐 8, 90억 주고 샀을 거예요. 이거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게 먹는 데에는 뭔가 있죠. 그걸 싸게 줄 턱이 없을 거고, 싸게 줬을 때에는 그보다 아마 제가 볼 땐 다른 무엇인가가 배가 넘어가니까 그걸 노리고 이런 작업이 벌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수사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됐다거나 또는 지금 YTN의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3의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 뒤에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시험대에 이미 올라 있고 노조에서도 일관된 방향은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하고 이제 이런저런 걸 결론 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누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은 발본색원하라. 유진이든 유진 할아버지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윤상현입니다. 아, 이 사람 괜찮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완전 모로체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 바로 다 풀어버렸다라고 하는데 확실합니다. 윤상현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부는 데는 어떻습니까? 앵커님? 네. 어떠신가요?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뭐 아무나 제 질문 됩니다. 그래요. 아무나 예, 질문 예, 예. 드리는데. 아니 이제 저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다 불었다라는 얘기를 듣긴 하셨을 텐데 저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윤석열이 왜 그때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라면서 이제 윤석열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고 그 통화 뒤에 고 장제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추가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윤상현 의원의 그 캐릭터가 좀 보기 그렇다. 그러니까 고인을 언급하면서까지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소명한다? 이 입장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태균 의원이 부탁하고 윤석열이 받아서 내가 상임위한테 부탁하겠다라고 했던 그 영상 녹취 내용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추적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윤상현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는지 그 사람의 속내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민태균이 저기서 이렇게 대답하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나와가 지가 정의로운 사람처럼 까불고 다니는데 정말로 내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래. 저걸 다 녹음한 거 아닙니까? 녹음을 해놓은 것이지 본인이. 왜냐하면 그 증거 잡아야 나중에 죽일 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본인 안 죽이는데 윤상현이 벌써 나와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윤석열이 윤상현에게 전화를 한 번 했죠. 근데 왜 장제원에게도 한 번 지시를 해서 다시 윤상현에게 전화하게 했냐? 완벽하게 김영선한테 공천을 줘야 되니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바쁘다 보면은 이 사항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장제원을 시켜서 장제원 비서실장 당신이 요거 책임지고 체크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체크해. 저는 확인 사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2022년 5월 9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취임식 전날이죠. 취임식 전날 저런 전화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상대를 대우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통령으로 준비하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천하태평처럼 놀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중요한 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명태균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 들어주기 위해서 전날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그냥 윤석열과만 통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당에서 말이 많네 정도 얘기할 정도니까 당에서 엄청 싸웠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윤한홍이란 사람하고, 그러니까 친은들하고 명태균은 막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들을 정리시켰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 김건희 얘기가 더 황당한 내용들이죠.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좀 밖으로 안 나게 하세요.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당신 얘기에 의하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이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축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었던 거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명태균이 요구하고 있는 김영선을 공천을 주는 작업 자체가 더욱더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날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식인데 그 전날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국정을 제가 볼 때는 농간을 할 작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작정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작정도 뭔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가 나온 거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보면은 김성훈, 강일구, 예. 김태효, 이제 마지막에 윤상현까지. 다 등 돌렸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특검 조사만 들어가면, 조사만 받으면 진실의 방에서 그냥 모든 사실을 다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토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제 본물이 완전 터졌기 때문에 수사하면 쫙쫙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석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촉을 시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윤상현은 왜 이렇게 진실을 고백했을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경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대답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뻔한다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아니 너무 예. 뻔한 거니까. 예, 제가 검찰 조서를 몇 번 받아본 입장에서 네. 보면요, 윤상현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특검 증거물과 증언이 아마 제시됐을 것이고, 네. 만약에 이를 부인했을 경우에 긴급 체포될, 긴급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실 분이 없었다. 자, 요 분석에서 조금 더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왜 윤상현은 불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통화 목록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니 통화 목록이 있었지만 전화를 뭐
주진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화 왔는 건 일반인 업무 통화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 통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시점에서 갑자기 예. 윤상현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윤상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통화는 했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압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외의 사람들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제가 농도를 좀 진하게 분석해 볼까요? 윤상현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살자 수준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감방에 뭐 100%지 어떻게 윤상현이 감방 안 가고 버텨요. 업무방해가 공당에 선거 개입해서 외압을 받아서 공정 절차를 안 했다라는 것은 최소 3년 이상 형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있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완전 인생 망쳤다. 이것들 지금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진실을 폭로해서 아니면 진심을 말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차고 넘쳤어. 기자들을 만난 윤상현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변명할까? 김조 대변인 좀 진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을 만났다. 자, 왜 거짓말 시켰습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에 지금까지 계속 나올 때마다 아니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실의 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다. 뭐 갑자기 기억이 났다. 갑자기 기억이 났다. 야, 멋지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출석하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기자회견도 한 번 했어요. 예, 예. 저는 그 신경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요게 있고 딱.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가서 조사 다 받고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얘기 뭐냐면 본인이 거기서 얘기를 다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과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냥 연락받아서 압력을 받은 거고 실제적으로 도장을 누가 찍어? 공천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관리하는 겁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공천권의 도장을 찍는 사람은 이준석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록으로 나와 있는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난 하지만 소극적인 행위자였다고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으로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다 변호사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약간 신박한 논리를 완전 신박한 게 좋습니다.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예전에 김재섭 의원한테 네. 그런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불었어. 근데 내가 분 것조차도 다음 선거 때는 국민들 잊어버리고 나 찍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였을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함으로써 자, 지시자는 윤석열, 김건희고 나는 전달받았는데 중간에서 장제원 의원도 연락이 왔더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공간에 살 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해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제 이러면서 죄의 질은 나쁘나 죄의 형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상 참작되는 사유. 거기에 장제원 전 의원도 끌어들였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호 대변인하고 만약 윤상현이 같은 지역구잖아요. 완전히 막 먹듯이 호용호재돼 있고요. 예를 들어 좀 젊은 우리 지금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나오잖아요. 나이가 비슷해도 아이고 어머니, 이모님, 아이고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연단에 올라가서도 엄청 허리를 막 90도로 숙이면서 그렇게 깍듯하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분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통수 치는 거. 다 챙까는 거야. 다 죽여. 내 살면.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같이 술 먹은 적이 있어요. 처음 술 먹은 자리에서 술 먹자마자 동생이에요, 그냥 저보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종우가 이렇게 안 하던가요? 동생 그러죠. 동생. 이름을 잘 못해요.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누나 예.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가 1년에 지역에 있는 소위 그 자영업자들 세 바퀴를 돈대요.
참 이 얘기 내가 뭐하러 하지? 아니 해주세요. 네. 세 바퀴를 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관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출마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도망갈 구멍들을 변호사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내가 가서 어디까지 불면 돼 라고 다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다음 주제 지금 다루기 전에 잠깐 광고 보고 가야 되는데요. 다음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천지와 윤석열의 관계 10만 당원을 모았다. 이거 뭐 제가 계속 취재하면서 신천지 이상하다 대구 그 스타디움 과거에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10만 명이 무슨 뭐 진짜 까마귀 떼 같은 검정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짙은 남색 같은 계통이던데 그런 옷을 입고 전국에 그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 무슨 단합대회 같은 걸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에 의해서 큰일이 터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일파만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단독 내용도 있다. 단독 이야기 하지 마라. 정경환, 너 말 믿을 수 없다. 의거로 전문 아니냐. 그럼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해주면 신천지와 윤석열이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좀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중간광고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중간광고 바로 침구대전 광고죠.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여름 친구리오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자, 이불값 있잖아요. 이게 국내산이에요. 이제 국내 생산에다가 이제 저렇게 이불, 그다음에 그리고 베개 이렇게 이제 피까지 드리는데 가격 조사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QR코드에 붙여놓은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이거 직접 주문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 업무용 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010-8596-0073인데 온라인 쇼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분 많아가지고요. 010-8596-007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리지는 못하고요. 신청 받아놓고 자 여러분들께 직접 직원들 통해서 전화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내용도 좋습니다. 제보하실 것 있어도 010-8596-0073 정계환의 자 업무용 폰이다 이런 거 좀 아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산 친구 세트 필요하신 분들 꼭 공동구매해 주시라는 부탁. 부모님 선물, 자녀분들 선물 제대로 여름에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이용해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광고는 끝이 났고 바로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워낙 뉴스가 많기 때문에 신천지 저 별거 아니다. 다 윤석열 끝난 거 아니냐. 이만희 신천지도 끝장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온라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페이스북 준비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홍 시장이 예전에 2022년도 경선이 끝이 났을 때입니까? 자, 홍 시장이 했던 페이스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에 2022년 8월경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요약을 하면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신도들 중에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페북에 남겼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니 이거 사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실제로 네. 코로나 때 그 신천지가 그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막 자기들끼리 회합도 하고 네. 뭐 예배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거로 의심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그때 다른 기관은 빨리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경찰의 어떤 구속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반려됐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가서 행정명령으로 그런 데이터를 뽑아오고 이만희 교주를 잡으러 양평까지 간 게 그 전국으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한탄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가 경기도권에 있는 어떤 축구 경기장 거기가 좌석이 44,000석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경기장 그 안에 그 젊은 청년들로 한 10만 명 가까운 실제로 어떤 그 종교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대감 문제 때문에 보수 기독교에서 경기도를 굉장히 압박을 해서 이 대관을 해주네 마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거는 신천지가 실제로 10만 명을 모아서 거기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당시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의원이지만 그때 신천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이 거부를 했다. 그게 지금 이제 밝혀진 거죠.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심각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한 윤석열의 이유가 이제 홍준표 시장의 글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홍 시장의 저런 발언을 이제 입증해 줄 만한 내용이 오늘 오후입니다. 조금 전에 단독으로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신천지가 국민의힘 추정당원 가입 명단을 지금 신천지가 국민의힘 가입을 시켰던 그 당원 명단을 입수했다. 자, 비교해보면 알겠다,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정언이 나온다면 10만 명을 모아줬다,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교단체가 홍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이제 10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고 여기에 이만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느냐 이게 지금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전국 12개 지파별로 올라온 신천지 당원 명단 엑셀 파일이 수합이 됐다는 거고 그게 본부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일 형태로 있더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걸 다 파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미 그 신천지를 탈퇴한 간부 같은 경우도 아마 과거에 노컷뉴스와 얘기를 해서 당원 가입을 강요했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기사로 뜬 적이 있었죠. 좀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때 아마 2022년도 이 저간에 이런 소문이 막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돌았냐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구당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지구당별로 이 당원 명부가 가는 거예요. 중앙에서 뭐 통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 지구당별로 명단이 가는데 저희 당협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한테 한 2,000개, 3,000개가 들어왔어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전국 12개 지파별로니까 지파별로라고 하면 서울 지역에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 거기에 있는 그 지역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명단들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 맞게 넘겨주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수사하게 되면 10만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당원들 가입을 위한 강요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건 정말 확인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들은 얘기도 많았고 소문도 되게 많았고 실제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그 후보 두 후보 간에
그 격차를 보더라도 선거인단 격차랑 여론조사 격차랑 정반대 상황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선관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인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퍼지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국민전원과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전원과 정반대 상황으로 갔다면 상당히 많은 일원들이 저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다양한 종교 집단과 그 외부에 있는 극우단체들의 조직적인 동원들을 통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오더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수사하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수사하면 나오는데 오늘 이 질문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금요일 아침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직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신천지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한 저분은 누구세요? 대변인일 겁니다. 아마. 대변인이면- 최수진 대변인. 예, 최수인 대변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혹시 들으셨나요? 아까 뭐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지 그 내용인지 정확히 예.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얘기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는 증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웃긴 얘기죠. 저 말은 맞고 이 말은 안 맞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얘기한 걸 난 믿을 수 없는데 이준석 말을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인과관계가 맞는 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송원석 대표가 피한 것 자체가 그 뭔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찝찝하고 걸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자리를 피했겠죠.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제가 거꾸로 드리면서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자,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신천지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신천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요. 공당의 어떤 그런 경선 과정에 관여하기 위해서 예.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법 위반일 수가 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리발을 내밀 것 같습니다. 자, 오리발 내민다. 그러면은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증거도 없다. 10만 명 당원의 개인정보를 다 가져올 수도 없고 신천지인지 종교를 조사할 수도 없는데 그걸 본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조사할 수가 없죠? 10만 명의 당원이 가입돼 있다는 거를 그 당원 명부하고 그 신천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종교인 명부. 그 명부로 대조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21년도 경선했을 때 네. 특정 그리고 기간. 특정 기간이 있어. 9월 달. 왜 네. 그러냐면요. 그때 3개월 이상 그 유지를 당비를 했어야 낸 돼. 사람이 네. 책임 당원으로 투표 권한을 줬는데 그때 갑자기 바꿔서 한 달만 내도 투표 권한을 줬기 때문에 9월 한 달만 조사해도 저는 대번에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낼 수 있다. 자, 신천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일단 지금은 인정하지 않겠죠. 네. 종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다만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만희는 아니고 우리 예. 밑에 누군가가 개인적인 커넥션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냥 꼬리 자르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펼칠 수 있다. 자, 저런 상황이 네. 일반적으로 예견될 때 지금 우리 사회, 국가 또는 정부 또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10만 명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확신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발본색원 해야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발본식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발본과 세권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 정당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 조항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네. 지금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입당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입당을 갖다 강요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당을 하고 싶어서 입당한 게 아니라 이만희 또는 이 교주의 라인들이 강요를 해서 입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1년 말부터요. 2022년 8월인가 9월까지 국민의힘 당원이 한 20만 명이 들어요. 이 시기 동안. 그럼 제가 볼 땐 이 시기 동안에 들어온 명단만 가지고 일부 샘플만 뽑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과 명부만 예를 들면 확인해도 나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예를 들면 당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직접 만났다, 이만희를. 만났는데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만희의 지시에 의해서 신천지 전체 조직 라인이 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볼 때 명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정황으로는 명백한데 이게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만희는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너희들이 날 죽여? 아까 국회의원들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연결시켜 한번 보십시오. 대구가 본산이다, 경북이 본산이다. 이 사람 청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도 코로나 터질 때 어느 뭐 병원이다, 뭐 디귿 병원이 있었고 거기에 기자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정말로 취재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 신천지하고 엄청나게 격렬하게 내부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종교단체가 어딜까요? 신천지의 가능성이 높겠죠. 혹시라도 통일교도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속력은 강한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데와 손잡기가 제일 좋겠죠. 경선 같은 거 하면 동원체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만희는 야 너희들 죽이려면 죽여봐.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거꾸로 큰 소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홍 시장은 신천지와 아무 관련이 없느냐? 본인이 대구시장 경선할 때 누구를 이겨야 하는데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저거를 일단 공격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모르겠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제가 챗 GPT에게 신천지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 조항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상황을 주고. 네. 그랬더니 대략 한 5가지를 꼽습니다. 일단 형법 제129조 뇌물공여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 공동정범 또는 교사법, 그리고 314조 업무방해죄, 감염병 예방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종교단체 관련 법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이 되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해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챗GPT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저 종교단체가 우리 사회에 벌였던 악행을 찾아내어서 자 부분적으로 도려내는 것. 그것은 이만희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끼쳤던 악행이 있다라고 하면 해산까지 갈 수 있다. 자, 통일교가 일본에서 법원의 판결로 해산을 결정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항소심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느냐, 아니면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일탈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느냐.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의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로비 의혹, 그리고 신천지의 입당 의혹, 대규모 입당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무슨 유착을 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 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이제는 그 종교를 위해서도 국가와 정당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단체를 수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 앞에서 막 이제 신도 뭐 분들이 막 막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이제 적법하게 수사가 들어갔을 때 신천지 신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수사 방해를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통일교 압수수색 할 때요. 경기도 모처 무슨 뭐 군 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예. 거를 이제 하면서 저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막아서겠죠. 그래서 정치학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짜 이런 문제가 종교가 특정한 정파가
정말로 신자들 다 이렇게 지시해서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당 정치를 완전히 이제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단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법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예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수사와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 통일 같은 경우도 젊은 신도들을 모아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했던 측면들은 그걸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다 종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종교가 그 정치와 결합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거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이 원칙을 위반한 거죠. 또 하나가 이 종교 단체들이 뭘 한 거냐?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랑 선거제도의 근간을 갖다 훼손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정당법 하나만 찾아봤는데도요. 정당법에 어떤 게 걸리느냐? 제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입당 강요죄, 이 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이런 죄들이 다 걸려요. 전 그러면 그 종교에 대한 이단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종교적 고려 없이 다 예를 들면 수사망에 집어넣어서 형법에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만 이 신천지에 있는 신도들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적 실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자기들은 종교적 탄압으로만 이해하겠죠. 근데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 실정법이 어겼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고 하나하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실천지 스스로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생각이 하고요. 아마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그걸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마땅치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자정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정 기능이 없을 때 이미 무너져 버렸다. 종교에 그리고 정치화가 이미 정당에 10만 명씩 가입을 해주면서 대선 후보를 누군지 좌지우지할 정도 되어버렸다면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진짜 이것이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면 저는 상설특검이라도 만들어서 한 번은 명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야 다른 종교가 이런 짓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취재한 건 어떤 겁니까? 정경평론가 취재한 거? 참 질문을 잘 하시는데요.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안에 실제로 특정 종교 단체 또는 특정 무속에 심취해 있는 자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자가 저 사람 좀 죽여줄래? 너 살인교사를 하고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찾아줄래? 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신천지와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은 신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부류의 누군가가 실제로 특정한 사람을 죽여줄 수 있겠냐고 그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돈을 보냈다. 제발 경찰 또는 누가 이거 수사하려면 저한테 연락을 좀 꼭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충격을 넘어서서 발본색원의 수준도 아니고 훨씬 더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살인교사를 하고 살인교사를 위해서 살인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행위가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구체적인 제보로 받고 확인을 하는데 최초 발설자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2차, 3차 확인을 안 하는데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은 저한테 수사를 좀 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경찰 정보과 하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내용 수사 한번 해보겠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 말을 살인교사를 받고 돈을 입금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짓을 누가 했는지 그 피해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밝혀보는데 좀 누군가 수사기관이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내가 마음먹으면
홍준표를 윤석열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존재한다. 또는 땡땡이라는 자가, 건진법사라는 자가, 또는 누구가 점을 보니까 너 내일 바로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긴 장총을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면은 저격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야 이들이 한번 그냥 해보자 해프닝이다 이렇게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이게요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권을 잡는다. 그 뒤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만 모아줬겠어요? 돈은 안 모아줬겠어요? 두 번째 그 돈을 모았으면 다음에 리턴은 뭘로 받죠? YTN 인수 통일교? 그럼 신천지는 뭘 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국정농단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경찰서 정보과 라인에 있는 분 요거 수사 한번 해보려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야, 직위원 룸사롱 이야기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직위원 룸사롱 접대 의혹 제보자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직위원이 재판부 배당을 못 받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 왜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느냐, 문객이 왜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죠. 아니 이제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리무중이 됐어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계속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뭐 어떤 재판부에서 액션을 취한다든지 재판부로 강제 출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직위원 판사가 지금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한마디로 망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오늘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서 좀 재판부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제 선거 시기여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걸 다루느냐 마느냐 고민도 했는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와 아무 관계없이 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직위원 문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다 까먹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직위원이 룸사롱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대법원은 왜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무뎌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직위원재판부 어떤 식으로든 당대표가 바뀌면 반드시 교체하도록 국회에서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 맞죠? 이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지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제보한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같이 술을 먹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태도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자기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변호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집단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가서 법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같이 술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원에서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제보자가 바뀐 내용으로 얘기한 걸 발표하게 되면 법원 얘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법은 뭐냐면 여기 법원은 믿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공수처가 빨리 달라들어야 돼요. 공수처가 이거 하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 판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빨리 거기다가 수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야지만 제가 볼 때 법원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법원은 제가 볼 때 문계자 같아요. 아니 문계 과자. 그 카톡 이미지가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는 좀 그 멀리서 잡힌 거가 나가서 네, 예. 대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예. 한번 짚어드리면 위치가 대략이라고 묻습니다. 직위원 재판관이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청담동 5의 8이었던 것 같아요. 주소는 한 번 더 봐볼게요. 그랬더니 직위원 재판관이 오키. 그러면서 주소 확실 이런 내용의 카톡이 박찬대 의원이 오늘 이제 공개한 내용의 카톡입니다. 자, 저 이제 카톡 예. 내용인데요.
자, 저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에서 지기현이 그러면은 술 접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 예. 뭐 잠시 사진만 찍고 일어났다 정도의 변명을 그때 과거에 했었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글쎄요. 술을 안 먹었다라는 주장에 동감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저거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밝혀야 합니까? 지기현이 저 룸사롱에 가서 접대를 상습적으로 받았다. 받고도 남는다라는 전제로 지금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주호 대변인. 지금 저 문제가 그러면 지기현은 저기 가기는 갔으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 접대를 받은 곳은 저곳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저거 말고도 지기현이 접대를 받은 곳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증사진 찍으려면 법원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찍으면 되지. 법원에서 저렇게 6시 끝나는 시간 맞춰갖고 차까지 태워가지고 온다는 게 그러면 저 사진 찍으러 거기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제보를 했던 네. 저 변호사는 지금 현재는 아, 저거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차례 본인이 같이 술을 먹었다라고 민주당에 와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후에 법원에서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술을 안 먹었다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말바꾸기를 했다. 네, 말바꾸기를 한 거죠. 말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데는 법원이 자기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밝힐 수 있는 공간이 공수처밖에 지금은 없다. 뭐 예를 들면 특검을 한다거나 별건 하지 않는 이상은 공수처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자.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 잡으면 예. 저 카톡은 지기현 재판관의 카톡이 아니라 아니고 예. 변호사와 민주당 예. 그 보좌관간의 당직자하고 당직자와의 예. 카톡 대화. 주고받았는데 예. 저게 이제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흐려지고 있다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더욱더 밝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생긴 거죠. 더. 야, 근데 느낌으로는 저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기현은 엄청나게 억울하거나 아니면 지기현은 저런 식으로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라져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윤석열도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나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윤상현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왔고 그리고 본인 명태균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지금 윤상현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나는 뭐 이거 관련해서 전혀 대통령하고 소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가서 특검 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강제력을 갖춘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저기는 템프로 집이 아니다. 점모도 아니다. 그러면 저기에 지기현이 왜 갔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또 저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은 출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있느냐. 강남에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저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뭔가 의문의 꼬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사된 내용만이라도 대법원에서 그게 진실이라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기현이 억울하면 돌아가야 되고요. 억울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될지 세상은 참 알 수도 없는 요지경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정신 차리고 계신 정계환 그리고 김지호, 최지현, 김종욱 그리고 우리 유단자님, 이진행님, 미스터 선소리님, 아이비 앤터님, 강순영님, 기차로님, 김홍만님, 루이스님, 김영도님 모두 고맙습니다. 우이숙님 고맙고요. 그리고 훈장님도 수사가 답이다. 그리고 고문하면 바로 불떡 유단자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EJK님도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자 좋아요 눌러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침구는 아까 광고를 했고요. 냉감 침구 즉시 주문 즉시 생산. 와 공동구매는 몇 년을 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인데요. 저게요 무려 4,000세트가 넘게 판매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백 세트만 생산을 하고 끝낸다라는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냉감 침구 세트 꼭 주문해 주십시오. 자,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고 국내 생산 100%입니다. 방호성, 건조, 흡수 통과 쫙 다 마쳤습니다.
왜 국내산 냉감 이불을 써야 하는지 아시죠? 국내산은 겉으로 코팅하는 수입산이 아니라 아예 원단 자체가 냉감으로 제조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냉감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66,000원에 이불, 베개, 피, 패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자 주문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010-8596-0073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바로 받지는 못하지만 문자나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몰이 아주 열심히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쿠키, 광화문살롱 5종 세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역전용사들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방송 듣느라 이 안 좋은 목소리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지연 앵커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 김지호 대변인 함께 했고요. 국내외 계신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분이 구독자가 저와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는 한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픽스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더워서 밤 11시, 12시 정도에 통화를 했는데 호주는 한겨울이다라고 해서 참 지구 반대 쪽은 굉장히 춥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덥다고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곧 또 말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추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더위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참으시고요.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꼭 챙기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말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좀 오늘 끝내주세요. 방송 끝내겠습니다.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다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